에마에게 진료를 받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장모님에게서 전화가 왔다. 루시가 진통 중이라 병원에 가고 있다는 것이었다. 나는 루시에게 여보, 일찌감치 경막에 마취해달라고 해 라고 말했다. 그녀는 이미 많이 고생했으니 그런 조치가 필요했다. 나는 곧장 병원으로 돌아갔고 아버지는 내 휠체어를 밀어주었다. 나는 추워서 떨릴까봐 해골 같은 내 몸을 보온팩과 담요로 감싸고 분만실의 간이 침대에 누워 있었다. 이후 2시간 동안 나는 루시와 간호사가 분만의식을 치르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진통이 오면 간호사는 힘을 주라고 하면서 숫자를 셌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루시는 내 쪽으로 얼굴을 돌리며 웃었다. 운동하는 것 같아. 나는 간이 침대에 누워 루시에게 미소 지으며 아내의 배가 부풀어 오르는 걸 지켜봤다. 앞으로 루시와 내 딸의 삶에는 많은 것들이 부재할 것이다. 내가 아내와 딸 옆에 지금처럼만 존재할 수 있다 해도 나는 담담히 받아들이겠다. 자정이 지나고 간호사가 나를 살짝 찔러서 깨웠다. 거의 다 됐어요. 그녀가 이렇게 속삭이고는 이불을 치운 뒤 나를 부축하여 루시 옆의 의자에 앉혔다. 내 또래처럼 보이는 산부인과 전문의가 이미 분만실에 들어와 있었다. 간호사는 아이의 머리가 밖으로 나오자 나를 보며 말했다.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따님은 선생님과 머리 색깔이 같네요. 숱도 많고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분만의 마지막 단계를 치르고 있는 루시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루시가 마지막으로 힘을 한번 주자 7월 4일 새벽 2시 11분에 우리 아기가 세상에 나왔다. 이름은 엘리자베스 아카디아, 줄여서 KD였다. 우리는 몇 달 전에 이름을 미리 지어놓았다. 아버님, 따님을 한번 안아보시겠어요? 간호사가 내게 물었다. 글쎄요, 내 몸이 너무 차가워서. 이가 딱딱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그래도 안아보고 싶어요. 그들은 내 딸을 이불로 감싸서 내게 건네주었다. 한쪽 팔로 아이의 무게를 느끼고 다른 팔로 루시의 손을 잡고 있으니 삶의 가능성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듯했다. 내 몸의 암세포는 여전히 죽어가거나 아니면 다시 자라고 있을 것이다. 내 앞에 펼쳐진 넓은 지평선에서 나는 공허한 황무지가 아니라 그보다 더 단순한 어떤 것을 보았다. 그것은 내가 계속 글을 써내려 가야 할 빈 페이지였다. 그래도 우리 집에는 활기가 넘친다. 하루가 다르게, 한 주가 다르게 KD는 성장하고 있다. 처음으로 뭔가를 움켜잡고, 처음으로 미소 짓고, 처음으로 웃음을 터뜨린다. KD를 담당하는 소아과 의사는 정기적으로 차트에 딸아이의 성장을 기록하고 시간 경과에 따라 챙겨야 하는 사항들을 확인한다. KD의 주위에는 새로운 기운이 환하게 빛난다. KD가 내 무릎에 앉아 형편없는 내 노래 솜씨에도 좋아하면서 미소를 지을 때면 온 집안이 환해지는 기분이다. 시간은 이제 나에게 양날의 검과도 같다. 지난번에 병세가 악화되어 심하게 축난 몸 상태는 점점 나아지고 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암이 재발하게 될 테고 그러다 결국 죽음에 이를 것이다. 죽음은 예상보다 느리게 올지도 모르지만 원하는 것보다는 분명 빠르게 닥쳐올 것이다. 이런 자각에 대해 2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다. 가장 명백한 반응은 정신없이 움직이려는 충동일 것이다. 즉 여행도 하고 근사한 식사도 하고 여태껏 접어둔 많은 소망을 성취하면서 삶을 만끽하는 것이다. 하지만 암은 무자비하게도 시간뿐만 아니라 기력까지 빼앗아 버려 하루에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크게 줄었다. 마치 경주하다가 지친 토끼가 된 것 같은 기분이다. 설사 기력이 있더라도 나는 거북이의 방식이 더 마음에 든다. 뚜벅뚜벅 앞으로 나아가고 깊이 명상하는 방식 말이다.
물론 그냥 어떻게든 버티는 날들도 있다.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의 시간이 팽창한다면 잘 움직이지 않는 사람의 시간은 수축될까? 분명 그렇다. 내가 보내는 하루는 엄청나게 짧아졌다. 오늘과 내일을 거의 구분할 수 없게 되자 시간이 정지된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영어에서 우리는 시간이라는 단어를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사용한다. 지금 시각은 2시 45분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고, 나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라고 말할 수도 있다. 요즘에는 전자보다는 후자처럼 느껴진다. 나는 무기력해졌고 더 너그러워진 것 같다. 수술대 위의 환자에 집중하던 외과의 시절에 시계바늘이 제멋대로 움직인다는 생각은 했었지만 의미 없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지금이 몇 시인지,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이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의료 훈련은 철저하게 미래지향적이며 나중의 큰 보상을 위해 현재의 유혹을 참는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람들은 5년 후에 뭘 하고 있을까 늘 생각한다. 하지만 나는 5년 후에 내가 뭘 하고 있을지 알 수 없다. 죽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건강할 수도 있다. 글을 쓰고 있을지도 모른다. 어떻게 될지는 정말 모르는 일이다. 그러니 점심 식사 이후의 미래를 생각하는 건 시간 낭비다. 동사의 시제 역시 뒤죽박죽이 됐다. 나는 신경외과 의사이다. 나는 신경외과 의사였다. 나는 이전에 신경외과 의사였고 앞으로 다시 의사가 될 것이다. 이 중에 대체 어떤 것이 맞을까? 그레이엄 그린은 인생은 전 20년까지이고 나머지의 시간은 그 20년을 회고하며 보내는 법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어느 시제에 살고 있는가? 현재 시제를 넘어 과거 완료 시제로 들어섰나? 미래 시제는 공허해 보이고 다른 사람들이 입에 올리면 귀에 거슬린다. 몇 달 전 졸업 15주년 스탠퍼드 동문 모임에 나갔다. 분홍빛 해가 지평선 아래로 칠 때 나는 대학교 안뜰에 서서 위스키를 마셨다. 동창들이 자리를 뜨면서 25주년 모임에서 또 보자 라고 말했을 때 글쎄 아마 힘들지 않을까 라고 답하는 건 무례한 짓 같았다. 모든 사람이 유한성에 굴복한다. 이런 과거 완료 상태에 도달한 건 나뿐만이 아니리라. 대부분의 야망은 성취되거나 버려졌다. 어느 쪽이든 그 야망은 과거의 것이다. 미래는 이제 인생의 목표를 향해 놓인 사다리가 아니라 끊임없이 지속되는 현재가 되어버렸다. 돈, 지위, 전도서의 설교자가 설명한 그 모든 허영이 시시해 보인다. 바람을 쫓는 것과 같으니 말이다. 하지만 절대 미래를 빼앗기지 않을 한 가지가 있다. 우리 딸 KD. 나는 KD가 내 얼굴을 기억할 정도까지는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내 목숨은 사라지겠지만 글은 그렇지 않다. KD에게 편지를 남길까 하는 생각도 했었지만 대체 뭐라고 써야 할까? KD가 15살이 되었을 때 어떤 모습일지 나는 알 수가 없다. 우리가 지어준 별명이 딸아이 마음에 들지도 알 수 없다. 미래가 창창한 이 아이는 기적이 벌어지지 않는 한 과거만 남아있는 나와 아주 짧은 시간을 함께 보낼 것이다. 이 아이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은 단 하나뿐이다. 그 메시지는 간단하다. 네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세상에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했는지 설명해야 하는 순간이 온다면 바라건대 네가 죽어가는 아빠의 나날을 충만한 기쁨으로 채워줬음을 빼놓지 말았으면 좋겠구나. 아빠가 평생 느껴보지 못한 기쁨이었고 그로 인해 아빠는 이제 더 많은 것을 바라지 않고 만족하며 편히 쉴 수 있게 되었단다. 지금 이 순간 그건 내게 정말로 엄청난 일이란다.